클레오파트라,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화려한 수식어들이 따라붙습니다. 고혹적인 미모로 세기의 권력자들을 매료시킨 여왕, 독사의 몸을 맡겨 비극적인 생을 마감한 여인. 우리에게 그녀는 역사 속 가장 극적인 로맨스의 주인공으로 각인되어 있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가 거대한 진실의 일부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익숙한 이미지의 장막을 걷어내고 그 뒤에 감춰진 그녀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려 합니다. 그녀는 과연 미모로 로마의 권력자들을 유혹한 치명적인 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서서히 가라앉는 거대한 왕국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당대 최강의 제국 로마에 맞서 싸워야 했던 냉철한 전략가였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국가의 마지막 독립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한 지도자의 치열한 정치 투쟁에 관한 기록이죠. 그녀가 로마라는 거대한 운명과 어떻게 맞서 싸웠고 또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그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을 지금부터 함께 맞춰나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기원전 1세기 중반의 이집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로마의 그림자가 이 오래된 왕국, 이집트의 국경을 서서히 뒤덮고 있던 시절이었죠. 나일강이 선사하는 풍요로움은 여전했습니다. 강변의 시장은 활기로 넘쳤고 파피루스 밭은 끝없이 펼쳐져 있었으며 알렉산드리아의 거대한 등대는 밤바다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의 이면에는 깊은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권위는 이미 오래전에 땅에 떨어졌고 로마에게 막대한 빚을 진 채 그들의 눈치만 살피는 신세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마치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버린 거대한 황금 상자 같았죠. 이집트의 백성들은 나일강의 범람 주기보다 로마에서 불어오는 정치적 바람의 향방에 더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로마의 사절단이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도착하는 날이면 시장의 상인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수군거렸고 귀족들은 누구의 줄을 잡아야 할지 계산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중심에는 바로 알렉산드리아의 궁정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기둥과 황금으로 장식된 아련실, 그곳은 권력을 향한 욕망과 배신이 뒤엉킨 거대한 투기장이었죠.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인 프톨레마이오스 12세는 피리 부는 왕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으로 불릴 만큼 무능했고 로마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국고를 탕진했습니다. 그의 사후, 왕위는 어린 클레오파트라와 그녀의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에게 공동으로 계승되었죠. 하지만 남매의 공동 통치는 처음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어린 왕을 등에 업은 환관 포티누스를 비롯한 궁중 세력들은 총명하고 야심 있는 클레오파트라를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비밀스러운 회의를 열었고 클레오파트라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며 그녀를 권력의 중심에서 밀어내기 위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결국 이들의 계략에 의해 클레오파트라는 수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쫓겨나 시리아 국경 근처로 망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어두운 망명지의 천막안, 어린 여왕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과 결의로 더욱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그녀는 단순히 빼앗긴 왕위를 되찾는 것을 넘어 로마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이집트의 운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충성하는 소수의 병력을 규합하고 동방의 여러 부족들과 접촉하며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이집트의 미래를 개척하려는 한 젊은 군주의 첫 번째 투쟁이었던 겁니다. 한편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그녀의 남동생이 허수아비 왕으로 앉아 있었고 실권자들은 로마의 내전이라는 더 큰 폭풍이 이집트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바로 그때 이집트의 운명을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한 남자가 이집트의 해안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습니다. 폼페이우스와의 기나긴 내전에서 승리한 로마 최고의 권력자였죠. 패배한 폼페이우스는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이집트로 도망쳤지만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실권자들은 카이사르에게 잘 보이기 위해 폼페이우스의 목을 베어 바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는 로마의 정적이라 할지라도 로마의 시민을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한 모욕으로
카이사르의 분노를 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죠. 카이사르는 분노했고 이집트의 정치에 직접 개입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소식은 시리아 국경 근처에 머물던 클레오파트라에게 절호의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적들이 스스로 무덤을 판 셈이었으니까요.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집트의 운명을 건 가장 큰 도박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을 말이죠. 그녀의 승부수는 바로 로마의 심장, 카이사르의 마음을 직접 뚫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적들이 장악한 알렉산드리아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모든 항구와 육로는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 그 유명한 일화가 탄생하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몸을 값비싼 양탄자나 침구용 자루에 숨겨 작은 어선에 실었습니다. 기록에 따라 양탄자인지 자루인지에 대한 묘사는 조금씩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녀가 목숨을 건 잠입을 시도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작은 어선은 경비병들의 눈을 피해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잠입하는 데 성공했죠. 충직한 시종은 그 양탄자를 어깨에 둘러매고 마치 귀한 선물을 바치러 온 상인처럼 위장한 채 카이사르가 머물고 있던 궁전으로 향했습니다. 카이사르의 집무실, 로마의 최고 권력자는 이집트의 실권자들이 바치는 선물꾸러미를 의심 없이 받았을 겁니다. 시종이 조심스럽게 끈을 풀자 뻣뻣한 양탄자가 펼쳐지며 그 안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21살의 젊은 여왕 클레오파트라였죠. 카이사르는 순간적으로 엄청난 충격과 함께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적진의 심장부로 뛰어든 대담함, 그리고 로마 최고의 권력자에게 직접 단판을 짓겠다는 엄청난 정치적 배짱의 표현이었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남녀 관계를 뛰어넘는 깊은 대화가 오갔을 겁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유창한 언변과 해박한 지식으로 카이사르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왕위를 되찾아달라고 애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정통성이 자신에게 있음을 역사적 근거를 들어 주장했고, 분열된 이집트를 안정시키는 것이 로마의 국익, 특히 로마의 식량 공급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논리적으로 설파했죠. 카이사르는 그녀에게서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과 대등하게 대화할 수 있는 지적인 파트너이자 혼란스러운 동방세계를 안정시킬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가진 통치자의 모습을 발견했던 겁니다. 이 만남은 곧바로 전략적 동맹으로 이어졌습니다.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그녀를 이집트의 유일한 통치자로 선언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프톨레마이오스 13세의 군대와 카이사르의 로마군 사이에 벌어진 알렉산드리아 전쟁에서 카이사르는 승리했고 클레오파트라는 마침내 이집트의 파라오 자리에 오르게 되죠. 이것은 이집트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클레오파트라의 첫 번째 승부수가 완벽하게 성공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로마의 힘을 빌려 내부의 적을 제거하고 동시에 로마의 보호를 받는 강력한 동맹 관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대도서관에서 함께 고대의 문헌들을 탐독하며 지적인 교류를 나누었고 화려한 연회를 열어 로마와 이집트의 굳건한 동맹을 대내외에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관계 속에서 아들 카이사리온이 태어난 것은 단순한 사랑의 결실을 넘어 두 국가의 미래를 잇는 강력한 상징처럼 여겨졌죠.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와 함께 로마를 방문하기도 했는데 이는 로마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평화와 안정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 원로원 회의장에서 암살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알렉산드리아의 궁전에서 이 소식을 전해들은 클레오파트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 그녀는 이집트의 유일한 보호막이 사라졌다는 정치적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계획, 이집트의 미래를 위해 쌓아 올렸던 모든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카이사르라는 강력한 구심점을 잃은 로마는 순식간에 극심한 혼란과 내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공화정을 지키려는 원로원파와 카이사르의 복수를 외치는
세력 간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시작되었죠. 이 거대한 권력 투쟁이 중심에는 두 명의 인물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자 법적 상속인인 냉철하고 계산적인 젊은이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카이사르의 가장 유능한 부관이었으며 로마 최고의 야전 사령관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였습니다. 로마가 여러 세력으로 분열되면서 지중해의 모든 국가는 누구의 편에 서야 할지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집트는 그 위치와 부 때문에 모든 세력이 탐내는 전략적 요충지였죠. 막대한 부와 로마의 생명줄인 공물을 쥐고 있는 클레오파트라의 결정은 로마 내전의 향방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카이사르라는 거대한 방패 없이 홀로 이 혼돈의 바다를 항해해야만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알렉산드리아 궁전의 발코니에 서서 지중해를 바라보며 수많은 밤을 고뇌했을 겁니다. 그녀의 앞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놓여 있었지만 어느 길 하나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한쪽 편을 들었다가 그 세력이 패배하기라도 한다면 이집트는 승자의 복수를 감당해야 할 것이 분명했죠. 그렇다고 중립을 지키기에는 로마의 여러 세력들이 가만히 내버려 둘 리 없었습니다. 외교 사절단이 쉴 새 없이 알렉산드리아를 드나들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사절은 달콤한 약속을, 안토니우스의 사절은 은근한 협박을 건네며 자신들의 편에 설 것을 종용했습니다. 이집트 국경지대에 주둔한 로마 군단이 증강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올 때마다 궁정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의 결정 하나에 수천 년을 이어온 이집트 문명의 운명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결국 클레오파트라의 선택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였습니다. 그녀는 안토니우스와 손을 잡고 로마의 동방속주들을 규합하여 옥타비아누스가 장악한 서방과 대등한 세력 균형을 이루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하지 않고 이집트가 독립적인 왕국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녀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승부수는 바로 안토니우스를 통해 동방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적인 만남은 기원전 41년 타르수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파르티아 원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클레오파트라를 소환했죠.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순순히 그의 부름에 응하는 대신 이 만남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과시하는 무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혹은 이집트의 여신 이시스로 분장하고 황금으로 장식된 거대한 배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돛은 왕을 상징하는 자주색이었고 은으로 만든 노는 피리 소리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강가에는 값비싼 향료의 향기가 진동했고 타르수스의 시민들은 로마의 장군을 내버려두고 여신의 행차를 보기 위해 강변으로 몰려들었죠. 이것은 안토니우스를 향한 유혹인 동시에 이집트의 엄청난 부와 권위를 보여주는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연출이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그녀의 대담함과 지성, 그리고 이집트가 가진 막대한 부의 잠재력에 완전히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만남을 계기로 두 사람은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인 관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의 파르티아 원정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고 안토니우스는 그 대가로 과거 로마에 빼앗겼던 이집트의 영토 일부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연애를 즐기고 사냥을 나섰으며 마치 새로운 헬레니즘 제국의 공동 통치자처럼 행동했죠. 특히 알렉산드리아의 기증이라 불리는 사건은 로마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체육 경기장에 마련된 황금 옥좌에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앉아 그녀를 왕중의 여왕으로 선포하고 그녀와 자신의 자식들에게 로마의 동방 영토를 나누어 주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로마에 대한 독립선언이나 다름없는 행위였고 로마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로마의 옥타비아누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토니우스가 이집트 여왕의 요술에 빠져 로마를 배신했다고 맹렬히 비난하며 로마 시민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선전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선전전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는 안토니우스가 로마의 전통을 버리고 동방의 전제 군주처럼 행동한다고 비난했고, 클레오파트라를 로마를 위협하는 위험하고 사악한 마녀로 묘사했죠. 심지어 안토니우스가 자신의 유해를 로마가 아닌 알렉산드리아에 묻어달라고 했다는 유언장을 공개하며 그가 완전히 로마인의 정체성을 상실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로마 시민들의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마침내 로마 원로원은 안토니우스 개인이 아닌 클레오파트라와 이집트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는 옥타비아누스의 교묘한 정치적 술수였습니다. 로마인들끼리 싸우는 내전이 아니라 로마를 위협하는 외국의 여왕을 응징하는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명분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건 최후의 결전, 악티움 해전의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기원전 31년 9월 2일, 그리스 서쪽 해안의 악티움 앞바다. 역사의 흐름을 바꿀 거대한 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함대는 수적으로는 옥타비아누스의 함대와 비슷했지만 배의 크기가 더 크고 무거웠습니다. 반면 옥타비아누스의 함대는 작고 날렵하여 기동성이 뛰어났죠. 해전이 시작되자 옥타비아누스의 함대는 안토니우스의 거대한 군함들을 포위하며 민첩하게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전투는 몇 시간 동안 치열하게 이어졌지만 전세는 서서히 옥타비아누스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기함 60여 척을 이끌고 갑자기 전장을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본 안토니우스 역시 자신의 기함을 돌려 그녀의 뒤를 따랐죠. 지도부를 잃은 안토니우스의 함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결국 옥타비아누스에게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이 클레오파트라의 후퇴를 두고 역사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겁을 먹고 도망쳤다고 말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것이 미리 계획된 작전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해전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주력 함대를 보존하여 이집트로 후퇴한 뒤 육지에서 장기전을 준비하려 했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었든 악티움 해전의 패배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안토니우스를 따르던 동방의 왕들과 로마 군단들은 눈사태처럼 등을 돌리고 옥타비아누스에게 투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지중해 동쪽을 호령하던 위대한 장군 안토니우스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죠.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온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에게 남은 것은 깊은 절망과 다가오는 파멸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다음해 여름, 옥타비아누스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이집트 국경을 넘어 알렉산드리아를 향해 진격해왔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마지막까지 외교적 해결을 모색했습니다. 그녀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사절을 보내 자신의 아이들의 왕위 계승을 인정해준다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옥타비아누스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이집트의 완전한 병합이었으니까요. 안토니우스는 남은 병력을 이끌고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지만 이미 전세는 완전히 기울어진 뒤였습니다. 자신의 병사들마저 투항하자 그는 클레오파트라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거짓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가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영묘로 피신하여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안토니우스의 비참한 마지막을 지켜봐야만 했죠. 옥타비아누스의 병사들은 마침내 영묘를 점령하고 클레오파트라를 생포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그녀를 살려두어 로마 개선식에서 가장 화려한 전리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로마 시민들의 조롱거리가 되어 거리를 행진하는 것, 그것은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굴욕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옥타비아누스 앞에서 당당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안토니우스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클레오파트라는 여왕으로서 가장 화려한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시녀들과 함께 조용히 마지막을 준비했죠. 한 신하가 몰래 들여온 무화과 바구니, 그 안에는 치명적인 독을 가진 코브라, 즉 아스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코브라는 파라오의 권위와 신성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로마의 포로로 류을 당하는 대신 파라오다운 죽음을,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은 한 개인의 비극적인 종말을 넘어 한 시대의 완전한 끝을 의미했습니다. 그녀의 죽음과 함께 약 3000년간 이어져온 고대 이집트 파라오의 역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단절되었고 이집트는 로마의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하나의 속주로 전락하고 말았죠. 나일강이 가져다주던 막대한 부와 곡물은 이제 온전히 로마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이집트의 독립이라는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훗날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얻어 로마 최초의 황제가 되었고 그의 시대에 쓰인 역사서들은 클레오파트라를 로마의 위대한 영웅 안토니우스를 타락시킨 요부이자 로마의 평화를 위협한 동방의 마녀로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녀의 이미지는 상당 부분 이러한 로마의 정치적 선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미모로 남자를 유혹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격동의 시대 속에서 쓰러져가는 왕국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세계 최강대국 로마를 상대로 자신의 모든 지략과 용기를 동원해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냉철한 전략가이자 위대한 군주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거대한 제국의 팽창 앞에 독립을 지키려 했던 한 국가의 처절한 투쟁을 상징합니다. 그녀의 패배는 정해진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정치적 수완은 승자의 역사 뒤에 가려진 패자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클레오파트라였다면 거대한 로마의 물결 앞에서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숨겨진 역사의 진실을 탐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로마 제국의 심장을 뒤흔든 또 다른 거대한 반란, 스파르타쿠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